할머님, 괜찮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흐느끼는 저를 상담사 선생님은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어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두세요. 그리고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머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할머님은 피해자시고 도움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계속 참아왔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학대해 왔는지 깨달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멍이 들면 사진도 찍어두었어요. 녹음기에는 며느리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눈치도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요양원에나 가시지 그래요? 이제 남편도 없는 늙은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순간 경비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지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가씨, 이걸동 앞에 흘리고 가셔서요. 대게 별일 없으신 거죠? 예, 괜찮아요. 얼른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글쎄 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상습적으로 며느리가 어머님을 학대하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학대에 익숙해지신 어르신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모진 학대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어르신이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셨을지 오늘 준비한 70대 유금숙님의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평범한 여인 유금숙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정하고 건강하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욱 외로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쳤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그때는 25살의 새내기 교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렸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귀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썽꾸러기 학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고 그만큼 제 자식들도 귀하게 키워왔습니다. 퇴직하던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을 때는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아이들의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정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요. 35년간 가르쳐온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제 큰아들 민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작은 딸 수진이는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죠.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도 민호는 스스로 알아서 잘 자랐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밤낮 없이 일하더니 어느새 임원까지 올랐죠. 가끔 퇴근이 늦어 집에 들어올 때면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로 더 그랬죠. 수진이는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처음 유학한다고 했을 때는 많이 반대했답니다.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멀리 보내는 게 못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 뜻과는 달리 호주에서 자리를 잡았고 3년 전에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결혼도 했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볼 때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기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저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내 손주인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니까요. 명절이나 제사 때 빼고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자식들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말할 때면 저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자주 못 봐도 괜찮아.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돼.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식들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명절 때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 적도 많았죠.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작년 봄, 벚꽃이 한창 필 무렵에 큰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볼까 말까 한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문을 두드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에 의젓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죠. 마치 어릴 적 시험을 못 봤다고 고백하러 온 그때처럼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소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3년 정도 계약인데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저렇게 조심스러워하나 싶었죠. 오히려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발령을 받았다니.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는데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신 건 어떠세요? 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론 며느리와는 잘 지내왔지만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새댁과 시어머니가 단둘이 산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영이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처음 지영이를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그때 지영이는 얼마나 수줍어하던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서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본 지영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사 때도 꼬박꼬박 참석했죠. 심지어 평소에도 가끔 반찬을 해서 들고 오곤 했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의껏 만들어 봤어요. 그런 며느리였기에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지영이도 동의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때로는 너무 쓸쓸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범답안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법한 그런 말이었죠.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지영이는 제 짐을 직접 정리해 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던지 저는 그때 이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영이는 제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뤘어요. 어머님, 이 사진첩은 어디에 모셔둘까요? 아, 이 그릇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지영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저는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죠.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마치 행복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어머니,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지내봐요.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다음 날 지영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푸짐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조금씩 늦춰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바빠서 못 차려드릴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상을 차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등교시킬 때처럼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을 했죠. 하지만 제가 차린 음식은 항상 트집 잡히는 대상이 되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짜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세요. 제가 드시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어머님, 이 반찬 며칠 된 거예요? 상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오래 두세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할 테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작게 했고, 통화할 때도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될까봐 친구들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심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죄송한데 제가 보고 싶은 프로가 있어서요. 어머님은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에는 이미 상냥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이웃을 대하듯 차갑기만 했죠. 심지어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스카프 못 보셨어요? 혹시 어머님이 가져가신 건 아니죠?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내 물건을.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집에는 우리 둘뿐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저는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곤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가끔은 아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며느리의 눈치가 더 보였어요.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지영이는 일부러 늦게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니? 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 집이 제 집인 거 아시죠? 제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나가실래요?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 집이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저 며느리의 부탁으로 함께 살게 된 것뿐인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못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는 최대한 며느리의 삶에 방해되지 않으려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지영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잘못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이 발령나는 바람에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제가 해놓은 음식은 맛없다며 버리기 일쑤였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어제 사온 화분인데 왜 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다 죽었잖아요. 사실 저는 화분에 물을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해명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이 집에. 점점 상황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는 방에 들어와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했고, 귀중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잃어버렸던 반지네요. 어머님 방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가져간 적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저를 도둑으로 낙인 찍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휴대폰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체크하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저 험담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아니, 나는 그저 제가 얼마나 어머님 잘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더니 벽으로 밀쳤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저는 그대로 쓰러졌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어깨는 아파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 잘 들으세요.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이 있고, 이런 일로 그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다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아들은 일하는 중이었을 텐데도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지금 통화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을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니까 그렇죠. 제 삶도 제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면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며느리의 기분을 살폈고, 조금이라도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노인학대 관련 보도를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제 처지와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겁에 질려 살았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토록 당당했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 하나 편하자고 이런 상황을 계속 참고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이 있고, 이런 일로 그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결심을 하게 된 건 작은 도서관에서였어요. 그날도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도서관 게시판에 노인학대 상담 전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내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상담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흐느끼는 저를 상담사 선생님은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어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두세요. 그리고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머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할머님은 피해자시고 도움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계속 참아왔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학대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멍이 들면 사진도 찍어두었어요. 녹음기에는 며느리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눈치도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요양원에나 가시지 그래요? 이제 남편도 없는 늙은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순간 경비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지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가씨, 이걸 동 앞에 흘리고 가서요. 대개 별일 없으신 거죠? 예, 괜찮아요. 얼른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호주에 있는 딸은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은 이상함을 눈치챘나 봐요.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었죠? 저는 결국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수진아. 넌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엄마, 제 말 좀 들으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제가 지금 예약하고 바로 갈게요. 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틀 뒤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딸을 만났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딸은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더니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며느리는 발발 떨며 항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제 입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녹음된 폭언과 폭행의 증거, 그리고 제 몸에 남은 멍 자국들은 명백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체포되었고 미국에 있던 아들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됐다. 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이 한동안 함께 지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혼자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인보호센터의 상담 선생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님, 이제는 할머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지관에 나가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잊고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지만 하나둘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물감색이 물에 번지는 걸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아픔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왠지 모를 위안이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도 흥얼거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복지관에서 그림도 배우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있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이혼 소송 중이고 작은 딸은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처럼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겪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학대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은 가끔 그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 모임에도 나가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은 우리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며느리 사건 이후로 큰아들은 매달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이혼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편만 들더니 이제는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살갑게 대해줍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미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 사랑스럽기도 하고, 작은 딸은 얼마 전에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이제 안정이 되면 엄마도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지만 저는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제 삶을 살고 싶거든요.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며느리의 학대로 고통스러웠던 날들, 자식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몇몇 할머님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지금 저는 얼마 전부터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른 피해자분들의 상담도 돕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려요. 저도 그랬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 신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미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 사랑스럽기도 하고,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은 용서하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니까요. 작은 딸은 이제 영주권을 받아 호주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엄마, 이제 안정이 되면 엄마도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제 삶을 살고 싶거든요. 더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 이상 묻지 말어. 요즘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있어요. 가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요. 복지관에서 배운 시쓰기는 이제 제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살던 시절의 아픔을 시로 썼더니 선생님께서 문예지에 한번 내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내 마음속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되어 조금씩 아물어가네. 이제는 알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란 걸. 함께 울고 웃으며 새 힘을 얻어가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70이 넘어 새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추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또 다시 봄이 찾아올 거예요. 내년 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꽃 구경도 가기로 했어요. 작은 행복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삶에 따스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느덧 2,000명을 넘어서 3,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